한양 정대감의 집에는 어린 손녀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폐병이 있다 보니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밖에 나가 놀지 못할 때마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자꾸 울면 시골에 있는 바보 더벅이한테 시집 보낸다. 하며 겁을 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보 더벅이는 누구예요? 먼 시골집에 있는 머슴이란다. 키는 크고 힘은 세지만 머리가 산발이고 숱이 너무 많아 마을 사람들이 까치가 집을 지어도 되겠다고 해서 더벅이라 부른단다. 말은 어눌하고 걸음도 이상하지만 마음만은 착하디 착한 놈이지. 더벅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연희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더벅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괴이하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더벅이 이야기를 조르곤 했지요. 연희가 커가면서 폐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연희가 18살이 되던 해 한양의 용한 의원도 고치지 못한다 손을 들었습니다. 한편 충청도의 한 시골에는 더벅이라는 젊은이가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벅이는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려졌지만 황소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걸음은 위아래로 살짝 들썩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더벅이는 늘 마을 사람들을 돕고 나서 칭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더벅이의 힘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소 10마리도 끄떡없이 끌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는 바위도 홀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큰 바위가 나오면 더벅이 좀 불러오게. 하고 외치곤 했지요. 그러면 더벅이는 어떤 바위라도 단숨에 뽑아내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더벅이가 소변을 한번 보면 마치 강물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밭에 걸음이 부족할 때면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더벅이를 찾아갔습니다. 더벅아, 우리 밭에 걸음 좀 줘야겠는데. 아이고, 또 오줌 누러 가자는 말씀이구만요. 그러면 더벅이는 그 사람의 밭으로 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소변을 보았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소나기라도 내린 듯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소변은 양도 많았지만 특히나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벅이 오줌 냄새는 호랑이도 도망갈 만큼 독하다. 라며 농담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만큼 걸음으로는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벅이의 소변을 맞은 밭은 그해 농사가 특별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더벅이가 밭에서 일하며 자신의 소변으로 걸음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나 죽겠네 죽어. 하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더벅이는 바지도 제대로 못 추스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쇠아범이 정분이애미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돌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요? 더벅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쇠아범을 번쩍 들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황소 같은 힘으로 던진 탓에 돌쇠아범은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날 집어던지는 것이오? 아니, 정분이 엄마가 살려달라 하지 않았어? 이놈아, 그게 어찌 정말로 살려달라 한 것이더냐? 그런 건 봐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것이오. 그때 정분이애미가 코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더벅이의 오줌 냄새구나. 정말 호랑이도 도망갈 만한 냄새네. 죄송해요. 밭에 걸음 주다가 급히 달려와서. 아이고, 고맙긴 한데 어서 가보려무나. 이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정분이애미는 더벅이가 이 이야기를 마을에 소문을 낼까봐 걱정했지만 돌쇠아범이 안심시켰어요. 누가 바보 더벅이 말을 믿겠나? 그렇지만 찜찜한 돌쇠아범은 한동안 더벅이만 보면 피해 다녔지요. 며칠 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녀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더벅이는 혼례식에 사용할 벼시 붉은 수탉과 털이 고운 암탉을 가져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금실이 좋으라고 특별히 골라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닭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더벅이의 지독한 오줌 냄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탉이 먼저 크게 울더니 잔치상 위로 푸드득 날아올랐고 암탉도 덩달아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좀 잡아라. 더벅아, 어째서 닭들이 저러는 거요? 닭들은 잔치상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떨어지는 깃털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고 닭들이 밟고 간 자리마다 음식들이 엉망이 되었지요. 하객들은 닭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더벅이는 황소 같은 힘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닭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닭들은 더 놀라 날뛰었지요. 결국 한바탕 소동 끝에 겨우 닭들을 잡고 나서 더벅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 각시, 이 닭들처럼 금실 좋게 살고 자손 번성하시기를 바라오. 아, 그리고 돌쇠아범처럼 여자를 막 덮치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요. 잔치집이 순간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모두 돌쇠아범을 쳐다보았습니다. 돌쇠아범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피했지요. 더벅이의 말에 숨은 뜻을 아는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아범이 더벅이를 찾아왔습니다. 야, 더벅아, 마을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요? 아니, 제가 본 걸 말한 것뿐인데요. 내 말 들어봐라. 그 일만 입 다물어주면 네가 원하는 걸 뭐든 들어주마. 그렇단 말씀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지요. 돌쇠아범은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갔고 더벅이는 무엇을 부탁할까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들판에 꽃이 피어날 무렵 한양에서 정대감의 손녀 연희가 요양을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연희야, 이곳은 공기 좋고 물이 맑으니 몸조리 잘하거라. 네,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시던 그 바보 더벅이도 이 마을에 있나요? 그래, 아직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녀석 오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단다. 연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 상상했던 까치집 같은 머리의 더벅이가 궁금했지만 아직 그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뒷동산에 올라 들판에 핀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꽃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나비가 날아가자 연희는 홀린 듯 나비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얼마를 쫓아갔을까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더벅이가 바티를 마치고 지나가다 쓰러진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가씨가 아닌가?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더벅이는 연희를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연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더벅이는 연희를 업고 의원을 찾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희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고 더벅이의 특유의 걸음걸이에 몸이 자연스레 들썩이자 연희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의원님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 연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아가씨 집에서 일하는 더벅이라고 합니다요. 더벅이의 말에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벅이를 만나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가씨, 정신이 드셨습니까? 그래. 근데 참 이상하구나. 평소엔 발작이 오면 한동안 괴로운데 너의 등에 업히니 숨이 편안해지는 것이 신기하구나. 더벅이는 자신의 지독한 오줌 냄새가 아가씨를 괴롭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희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바보 더벅이란 말이냐? 머리가 이리 크고 헝클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까치가 집을 지어도 되겠다 말하는? 네, 아가씨. 제가 그 바보 더벅입니다요. 연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 급히 입을 막았는데 신기하게도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너의 등에 엎여 있으니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기침도 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만 같구나. 더벅이는 자신의 들썩이는 걸음걸이가 연희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가씨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이대로 있거라. 이상하게도 내 등이 참 따뜻하고 포근하구나. 더벅이는 연희를 업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들썩이는 걸음에 맞춰 연희의 몸이 자연스레 움직였고 그의 따뜻한 등에 기대어 있으니 차가웠던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잎이 흩날리는 산길을 걸으며 연희는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더벅이의 넓은 등에 이마를 기대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했고 어느새 그의 목을 감싸 안은 팔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벅이도 등 뒤에서 전해지는 연희의 온기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젊은 총각인지라 등 뒤로 느껴지는 뭉클한 그 느낌에 당황스러웠지만 아가씨를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더벅아, 네, 아가씨. 너의 등이 참 따뜻하구나. 연희의 말끝에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더벅이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걸음에 맞춰 연희의 숨결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꽃잎처럼 발그스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순수한 감정의 설렘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더벅아, 너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 나는 말이다. 곶감을 제일 좋아한단다. 이곳의 곶감이 한양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더구나. 아, 그러시옵니까?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는 곶감을 좋아하렵니다.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니 저도 곶감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는구만요. 연희는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희는 그의 등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웃다가도 금세 시무룩해지곤 했지요. 이제 내려주거라. 여기서부터는 혼자 걸어가겠다. 더벅이는 연희를 조심스레 내려주었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고 더벅이는 놓고 온 지게를 가지러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들에서 꽃 구경을 하다 왔어요, 할아버지. 다음부턴 늦지 않게 다니거라.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넓은 들판과 예쁜 꽃들, 살랑살랑 날아가는 나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더벅이는 곧장 돌쇠아범을 찾아갔습니다. 돌쇠 아버지, 생각이 났소. 아니, 무엇을 말하는 게야? 내가 입 다물면 원하는 걸 들어준다 하지 않았소? 그랬지. 뭘 원하는데? 곶감을 좀 구해주시구려. 돌쇠아범은 흔쾌히 응했고 더벅이는 기쁜 마음으로 곶감 한 바구니를 얻어 돌아왔습니다. 폴짝폴짝 뛰며 돌아오는 그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더벅이는 연희를 업고 벚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연희가 벚꽃 아래서 구경하고 싶다 하여 더벅이는 조심스레 그녀를 내려주었지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많은 벚꽃은 처음 보는구나. 연희는 벚꽃 아래서 즐겁게 여기저기를 구경 다녔습니다. 더벅이는 그런 연희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비를 피하기 위해 더벅이는 그녀를 업고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연희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더벅이는 기꺼이 자신의 옷을 벗어 연희를 감싸 안고 근처에 있는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약초꾼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라 방안도 깨끗하였습니다. 추워. 연희가 파르르 떨자 더벅이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훈훈한 온기가 연희의 차가운 몸을 덮였습니다. 이상하구나. 너의 품은 참으로 따뜻하구나.
잠들어 있는 그녀는 추위 때문인지 윗옷을 벗은 더벅이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더벅이의 따뜻한 천이 연희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손이 잠결에 꼬물거리며 더벅이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벅이는 순간 몸이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며 육체의 본능을 참았습니다. 잠이 든 연희의 손은 계속해서 더벅이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의 더벅이는 점점 아랫도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신분고하를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온기에 젖어들고 싶었습니다. 더벅이는 조심스럽게 연희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연희의 숨결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히자 전신에 짜릿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벅이의 거친 피부를 어루만지자 신체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이 치솟았습니다. 더벅이는 어느새나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녀와 하나가 되고 싶었고 그녀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더벅이는 연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연희가 더벅이의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의 내면에서 치솟는 욕망을 참느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더벅이는 온몸에 열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더벅이는 놓쳐버린 이성의 끈을 초인 같은 인내력으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가씨 같이 귀한 분을 어찌 함부로 대하겠는가. 하고 자책하며 움직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더벅이는 아가씨의 신분뿐만 아니라 지금의 안 좋은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건강과 안전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더벅이의 품에 안겨 더 깊게 잠이 들었고 더벅이는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한편 정대감은 해가 저물어도 연희가 돌아오지 않자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연희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그리고 공교롭게도 더벅이도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머슴들을 다 불러 모아라. 횃불을 들고 찾으러 가자. 정대감은 머슴들을 이끌고 밤비를 맞으며 연희를 찾아 나섰지요. 그들이 든 횃불이 비에 젖은 산길을 비추었고 마침내 그 폐가에 다다랐습니다. 어디 좀 보자. 정대감이 횃불로 방안을 비추자 더벅이가 웃옷을 벗은 채 연희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천한 머슴 주제에. 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로 소문난 폐가였기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오해예요. 제가. 조용히 하거라. 여봐라. 이 불안당 같은 놈을 당장 끌고 가거라. 머슴들이 더벅이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더벅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다가 연희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대감은 연희를 방에 가두고 더벅이는 마당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더벅이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새빨갛게 남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밤에 몰래 빠져나와 더벅이에게 밥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벅아,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다니. 아가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아가씨께서 들키시면 큰일 납니다. 너가 없으면 내 병이 또 도지는구나. 이상하게도 너의 곁에만 있으면 숨이 편하고 가슴도 안정되는데. 그때 더벅이는 품속에서 납작해진 곶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가씨께 드리려고 품고 다니던 것인데 매를 맞는 바람에 일이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곶감을 받아들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곶감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 더벅이를 찾아왔지요. 그의 곁에 있을 때면 숨이 편안했고 가슴의 통증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벅아,
너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가슴이 너무 아파. 하지만 그런 연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정대감은 어느 날 밤 연희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더벅이가 갇힌 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대감은 크게 노해 더벅이를 뒷산에 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다시 방에 갇혔습니다. 하필 그날 밤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고 정대감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뒷산에 버려져 있던 더벅이는 멀리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메타작 때문에 피투성인데다가 멍이 들어 있었지만 아가씨 생각에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더벅이가 달려와 보니 산적들이 말을 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놈 더 있다. 산적들이 더벅이를 포박하려 했지만 연희가 불길 속에 갇혔다는 생각에 더벅이의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산적 하나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쳤고 그 산적은 문짝에 부딪혀 기절해버렸지요. 연희만 생각하는 더벅이는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바위도 번쩍 들어올리던 그 괴력으로 산적 둘을 동시에 번쩍 들어올려 맞부딪힌 뒤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휘둘렀지만 더벅이는 그들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도적놈들 주제. 다들 덤벼라. 산적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더벅이는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산적들의 칼을 모두 부러뜨렸습니다. 그의 칼솜씨는 마치 타고난 장수 같았습니다. 한 산적이 등 뒤로 몰래 다가왔지만 더벅이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획 돌아서서 산적의 허리춤을 잡아 번쩍 들어올려 멀리 내던졌습니다. 산적은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도망가자. 산적들은 더벅이의 무서운 힘에 그만 겁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보였던 그가 싸움이 시작되자 타고난 장수처럼 변한 것입니다. 산적 두목은 더벅이의 기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던 산적들을 잡아 집어던지는 더벅이의 손발은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 거침없었고 그 움직임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전생에 큰 장수였던 것처럼 싸움의 기술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산적들을 물리친 더벅이는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집 안은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 정대감이 기겁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 계세요? 더버가 저기 방 안에 있다. 어서 구해다오. 정대감은 울면서 더벅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길 속으로 달려가 연희의 모습을 찾던 더벅이는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방문을 뜯어내고 불길을 뚫고 들어간 더벅이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연희를 감쌌고 불에 타 쓰러지는 기둥을 발로 차며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더벅이구나. 너의 몸이 온통 불에 타지 않았느냐. 더벅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매맞은 상처 위로 불에 탄 자국이 더해져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연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정대감은 크게 놀랐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더벅이가 그 많은 산적대를 물리치고 불길도 무릅쓰고 연희를 구해낸 것입니다. 아이고, 연희야. 몸은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더벅이가 걱정이에요. 온몸이 불에 탔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정대감이 다른 머슴에게 소리치며 말하였어요. 걱정 말거라, 연희야. 내가 더벅이를 잘 치료해줄 터이니. 마을의 산적대가 습격했고 머슴 하나가 산적대를 물리친 사연이 온갖 지방에 퍼졌고 이는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그 용맹함을 높이사
더벅이를 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더벅이는 군영에서 무예를 익혔고 그의 타고난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그가 이제는 나라의 큰 장수가 된 것입니다. 더벅이가 장수가 되어 돌아오자 정대감은 기꺼이 연희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네가 바보 취급받을 때도 연희는 너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이제 너는 나라의 장수가 되었으니 부디 연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더벅이와 연희의 혼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돌쇠아범은 제일 먼저 와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더벅이가 정대감 집 사위가 되다니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용이 났어. 그러게 말이오. 더벅이가 그저 바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늘이 내린 장수였구먼. 그렇게 더벅이와 같이 살게 된 연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갔습니다. 특히 더벅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벅이의 특이한 걸음걸이가 아가씨의 가슴을 자연스레 두드려 주었고 그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기운을 몰아냈던 것이지요. 하늘이 정한 인연이 분명합니다. 연희 또한 더벅이의 존재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벅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곁에 있을 때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안방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벅이의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그의 체온 속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 덕분에 제 병이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 저는 단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더벅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어느새 공간은 달콤한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연희의 눈빛에서 어린 여인의 설레임이 느껴졌고 더벅이의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더벅이는 연희의 부드러운 입술을 가만히 눌렀고 연희 또한 그에게 몸을 맡기며 입술을 내어주었습니다. 서로를 탐닉하듯 천천히 파고드는 몸짓 속에 두 사람 모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점점 깊어지자 연희의 손이 더벅이의 단단한 가슴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더벅이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그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의 피부가 맞닿자 솜털이 서로를 간지럽히며 짜릿한 감촉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만이 제게 전부입니다. 더벅이가 연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세상 전부입니다. 연희가 그의 품에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통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변 세상은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더벅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희와 함께 장터에 나가 곶감을 사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지독한 오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여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곶감을 사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더벅이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고 더벅이는 연희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벅이는 나라의 큰 장수가 되어 백성들을 지켰고 연희는 그의 곁에서 아픈 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더벅이의 지독한 오줌 냄새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의 용맹함은 후대에도 길이 전해졌습니다. 때때로 더벅이가 연희를 업고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바보 더벅이와 연희 아씨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한 구석에는 출세를 원하는 양민들이 모여 사는 양민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신분 상승과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과거 시험 준비에 열을 올렸고 여자들은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기를 바라며 바느질과 집안일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인 유성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아들 5명을 모두 관직에 올려놓았던 자부심 강한 가장이었죠. 또 늦둥이를 볼 정도로 늦은 나이에도 힘이 아주 강한 것으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저주로 인해 집안이 기울어져 옛날의 영광을 간직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늦둥이 딸 유아랑은 오라버니들과 마찬가지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오라버니들과는 다르게 학문을 배우지 못하니 그저 집안일을 하는 어여쁜 처녀였죠. 생긴 것도 아주 고운 것이 마을 사내들이라면 한 번쯤 하랑이를 보러 유성춘 댁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랑은 순수한 것인지 성격이 털털한 것인지 헐렁한 옷을 입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결코 몸을 가리거나 숨긴 적이 없었죠. 이 때문에 마을 남정네들은 한 번씩은 좋은 구경을 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랑에게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유성춘을 도와 집안일을 열심히 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출세의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랑의 오라버니 5명은 모두 과거에 합격한 수재들이었습니다. 유성춘이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아들들 모두 열심히 학문을 다져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죠. 첫째부터 5째까지 10년시가 열리는 3년마다 차례대로 합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가 5명이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은 유성춘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오른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어눌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놈도 아니고 5놈 전부 다 이러다니. 유성춘은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관직에 오른 후 정확히 보름이 지나고 나서 벙어리가 됐고 나머지 형제들도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오른 후 보름째 되는 날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멀쩡하던 아들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니 유성춘은 집안에 저주가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저주가 든 것이 무서웠던 유성춘의 아내는 그 즉시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관직에 오르면 안 되는 운명인가 보구나. 그는 5째까지 벙어리가 되자마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하랑의 언니를 빠르게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냈고 하랑에게는 글 공부조차 시키지 않고 집안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사정도 몰랐던 하랑은 19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아버지를 도와 집안을 돌봤습니다. 유성춘은 자기 그릇을 공수해 장터에 파는 상인이었는데 돈이 되지 않자 밭에서 농사일까지 했죠. 하지만 흉년이 들 때면 집안 사정이 더욱 열악해져 유아랑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어느 겨울에는 당장 추위를 나야 하는데 오라버니 5을 비롯해 늙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쓸 돈이 너무 부족해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여인을 만나지 못한 마을 유생 몇 명과 침소를 나누고 돈 몇 양을 받아와 집안 살림에 보탰던 것이죠. 하랑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정네들이 헉헉 소리를 대며 달려드는 것이 끔찍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겼습니다. 몸에 힘을 축 빼고 늘어지자 남정네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랑에게 달려들었고 공부를 하느라 억눌렸던 욕구를 하랑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얗게 된 몸을 닦으면서도 하랑은 오로지 집안을 위한 결정이었기에 후회한 적도 없는 효녀였지요. 어느 날 하랑은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솥에 밥을 안 치고 쌀을 자루에 담아 짐수레를 준비하느라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과 쌀가루로 거칠었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버지가 공수해온 자기 그릇들을 짊어지고 장터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이면 아버지가 함께 가지만 하필 이날은 유성춘이 곧불이 아주 심하게 걸린 탓에
하랑 혼자 힘겹게 자기 그릇을 지고 장터에 가야 했죠. 하지만 효심 가득한 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라버니들과 아버지가 먹을 밥을 차리고는 곧바로 자기 그릇을 갖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 하나를 그대로 넘어야 했기 때문에 처자인 하랑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산길은 돌이 많아 발을 자주 헛디뎠고 짐술에는 조금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랑은 땀을 훔치며 산등성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고된 삶을 끝낼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관직에 오른다면 이런 고통을 모두 끝낼 수 있을까? 하랑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도 사실 늘 출세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아버지의 반대와 벙어리가 되는 집안의 저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겹게 장터에 도착한 하랑은 짐을 내려놓고 물건들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쌀 자루를 가지런히 쌓고 자기 그릇들을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여기 사기가 참 좋아 보이네. 값이 얼마요? 이 자루는 한 냥입니다. 더 큰 자루는 한 냥 반입니다. 하랑은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손님들과 흥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좋아했고 그녀의 물건은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장터를 떠나기 전 하랑은 오늘 번 돈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팔렸구나.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겠지. 장터에서의 일정을 마친 하랑은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레를 끌며 돌길을 조심히 걸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일을 하나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마음 한켠은 홀가분했죠. 그때 하랑의 시야에 번쩍이는 것이 하나 스윽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길가 숲속에서 반짝이며 빛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하랑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빛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건장한 산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기다란 청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에 사는 구렁이라고 하면 흙에 가까운 색이지만 이 녀석은 상당히 신비로운 청색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를 바라보며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녀석, 참색도 이쁘게 빛나는구나. 너 같은 뱀은 처음 본다. 그러자 청구렁이가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낱 구렁이 하나 보고 그렇게 놀라다니. 보아하니 처자도 세상 물정을 참 모르고 살았나 보구나. 청구렁이가 대뜸 말을 하다니 하랑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렁이는 하랑을 또렷이 쳐다보며 말을 걸고 있었죠. 하랑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눈앞에 청구렁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말을 한 것이냐? 그렇다. 하랑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놀라 눈이 동그래진 하랑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구렁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처자의 아비는 유성춘이라는 자일 것 같은데. 내 아비 이름을 어찌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는 것이냐? 만나고 말고 아주 질긴 인연이지. 그 자는 험상궂게 생겼더만 어찌 딸인 너는 아주 곱고 또렷하게 생긴 것이냐? 절세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구나.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혹시 너도 관직에 오르려고 공부 중인 게냐? 청구렁이가 뜬금없이 공부를 물어보니 하랑은 어딘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글 공부를 해 출세하고 싶다는 것을 어디다 이야기할 곳도 없었기에 구렁이에게 신세한탄을 하듯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 아버지 몰래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여인이지만 관직에 오르고 싶은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말이지. 아버님께서 워낙 반대를 하시니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지. 내명부 상궁 같은 관직에 오른다면 여인으로 엄청 출세를 하는 것이라던데. 네가 글과 학문을 잘 익힌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냐? 그 꿈을 꼭 이뤄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아비 밑에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나. 내명부의 상궁 자리는 학문을 열심히 다진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구렁이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 말에 하랑은 내심 구렁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렁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 순간 하랑이는 아버지를 설득해 본인이 꿈꾸는 내명부 상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맙다. 네 말이 맞다.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평생 아버님 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야. 잘 돌아가길 바란다. 하랑이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뛰어내려갔고 구렁이는 그런 하랑의 뒷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사사삭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랑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산길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느냐? 제가 말하는 구렁이를 만났지 뭡니까? 신기하게 청빛이 번쩍이는 녀석이었는데 글쎄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춘은 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떠올랐습니다. 하랑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글쎄 그 구렁이가 저에게 글 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내명부 상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랑 이년아,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관직을 꿈꿔서는 안 된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오라버니들이 관직에 오르자마자 다 벙어리가 되는 저주를 겪었는데 니년은 어찌 관직에 오를 발칙한 상상을 하느냐? 하랑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20살이 넘어 성년의 여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관직에 오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유성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해보거라. 하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의 말에 속이 상한 하랑은 방으로 들어와 숨겨뒀던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랑은 아버지 몰래 글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만 몰래 할 뿐 관직에 대한 꿈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와서야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처음 밝혔던 것입니다. 하랑의 공부를 도와주는 선생은 명궁이라는 건넌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명궁은 이 마을에 살다가 건넌마을 강산도령이라는 사내에게 시집을 간 10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명궁은 마을에 몇 없는 처자인 하랑을 기회가 될 때마다 물심양면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하랑에게 바느질, 빨래 등 여인이 배워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여인이라고 결코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랑이에게 오랫동안 글 공부를 가르쳐 온 것도 명궁이었습니다. 학문에 열의가 있었던 하랑은 아직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녘이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명궁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아버지 유성춘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에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명궁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명궁의 집은 건넌마을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집 중 하나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깨끗하게 쓸려진 마당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편에는 명궁이 손수 가꾼 채소와 향신료가 자라고 있었죠. 아침 공기에 섞여 퍼지는 흙내음과 풀냄새는 하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강산도령과 같은 부자에게 시집을 간 명궁 언니가 내심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대문을 열면 항상 명궁이 하랑을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줬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등불을 밝혀놓고 하랑이 올 때까지 늘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명궁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서책과 붓,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책갈피가 넘겨질 정도로 낡은 서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긴 듯했죠. 세종이 창제한 한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 하랑. 어느 순간 글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른 만큼 하랑의 머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죠.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기분에 하랑이 관직에 오르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랑아. 지금은 너희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네가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할 거야. 명궁은 하랑을 언제나 격려해주는 좋은 언니였습니다. 명궁 역시 하랑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꿈을 심어준다는 자부심이 명궁의 마음속에 피어나기도 했죠. 하랑의 두뇌는 매우 명석했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나 시를 쓰는 등 글짓기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고 조선의 고전 서적을 해석하는 솜씨도 매우 뛰어났죠. 명궁은 그런 하랑을 가르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랑아, 사람들이 너희 집안에 저주가 걸렸다고 두려워하지만
언니는 너가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집안에 걸린 저주라는 것도 너를 막아서지는 못할 거야. 유성춘과 청구렁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새벽부터 하랑은 바로 건넌 마을에 있는 명궁을 찾아갔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명궁이었습니다. 이날 하랑은 명궁 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헐렁한 옷차림을 한 명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결이었는지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않은 채 속살이 훤히 드러났죠. 언니, 마을 남정네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런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 표정은 왜 그러니? 명궁은 하랑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온 뒤 하랑 옆에 앉았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명궁 언니의 얼굴을 본 하랑은 눈물이 그릉그릉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어제 말을 하는 구렁이를 만났지 뭡니까? 항상 언니도 제가 장차 집안을 이끌 가장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렁이도 제게 허드렛 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 관직에 오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는 구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말을 하더라니까요. 청빛이 번쩍 빛나는 녀석이었는데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제게 내명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이걸 아버님께 얘기를 했더니 또 노발대발하시면서 전 이 집안에 있으면 공부는 꿈도 못 꾸는 운명인가 봅니다. 하랑은 한참을 울며 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명궁도 같은 여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랑의 나이와 같았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명궁은 공부를 포기하고 강산도령에게 시집을 오기로 결정했었죠. 그녀도 공부를 해 벼슬을 다는 꿈이 있었지만 끝내 포기한지라 같은 처지에 있는 하랑을 더욱 물심양면 도왔던 것이죠. 명궁은 그런 하랑을 차분히 달래며 한동안 가만히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하랑아,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을 했었단다.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 그건 학문을 배운 여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니겠니?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너라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단다. 하지만 언니는 늠름하고 부유한 강산도령님에게 시집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명궁은 누구라도 들을까 목소리를 낮춰 소근소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집에 온 것이 행복할 것 같니? 사실 그렇지 않단다. 난 강산도령님과 혼인을 했지만 사실 몸종에 가까운 처지로 살아가고 있단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항상 외로웠는데 너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며 나의 외로움을 채워나가기도 했었던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시집을 왔습니까? 명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묻은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명궁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너의 언니야. 하랑은 그 이야기에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순간 명궁이 자신의 언니라는 말에 뛸 듯이 기쁘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혼란스러움의 말을 잇지 못했죠. 뭐라고요? 언니가 제 친언니라고요? 그럼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놀랄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널 끔찍이 챙긴 이유가 동생이기 때문이야. 유성춘 선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내게도 공부를 못하게 막았었지. 형제들이 모두 관직에 오르자마자 벙어리가 되자 아버지는 병적으로 변하셨어. 공부가 곧 저주에 걸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지.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기가 싫었어.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집안의 저주가 진짜일까봐 내심 두렵기도 했어. 그래서 홀로 집을 떠나왔단다. 그리고 강산도령님을 만나 혼인을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이 이렇게 될 줄은. 그렇습니다. 명궁은 강산도령과의 혼인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고 믿었었죠. 젊고 잘생긴 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한 강산도령과 혼인을 하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강산도령은 겉으로는 점잖은 유생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심각하게 여색을 밝히는 성향의 사내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찼음에도 여전히 매혹적인 명궁의 몸을 탐닉하는 때가 많았는데 그를 종부리듯 부리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자신의 유생 친구들을 불러다가 명궁의 몸을 탐하라 지시하는 등 입에 꺼내기 힘든 비밀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명궁이 본인의 선택에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죠.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하랑을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랑, 즉 자신의 동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랑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젠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죠. 유성춘은 마당 한켠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방에 들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랑은 성춘의 사랑채에 들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앉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유성춘은 평소와 달리 결연한 표정의 하랑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직감했습니다. 건넌 마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거긴 왜? 그곳에 강산도령님을 아시는지요? 그 집에 시집을 간 명궁 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명궁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성춘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집을 나간 딸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는지 표정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강산과 명궁은 잘 지내고 있더냐? 명궁은 건강해 보이더냐? 명궁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소상히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성년이 된 처자입니다. 아무리 여인이지만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랑은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라버니들이 관직에 오르면서 저주에 걸렸고 언니가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유성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내려놓고 하랑을 마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하랑아, 그건 오래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지금껏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다. 내가 젊었을 때 산을 넘어가던 중 2마리의 커다란 구렁이를 본 적이 있었다. 하랑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내가 장터에 가는 길이었어. 알다시피 산길이지 않니? 무척 힘들어서 잠깐 지게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그 구렁이들이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어리석게도 그들이 꼴보기가 싫었단다.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한낱 구렁이 따위가 저리 평화롭게 지나가네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막대기를 주어 그들을 괴롭혔지. 유성춘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2마리 중 한 놈이 도망치려고 하니까 내가 막대기로 녀석의 목을 눌러 고정시켰다. 고리를 밟고 녀석의 눈을 노려봤지. 발버둥을 치는데 말도 못하는 녀석이 발버둥을 쳐서 어쩔 거냐? 라고 내가 소리쳤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 녀석은 죽었고 다른 한 놈은 나를 쏘아보더니 풀숲으로 사라지더구나. 그때 그놈이 얼마 전 내가 본 그 녀석임이 틀림없다. 청빛으로 밝게 빛나는 구렁이를 나도 그때 처음 봤으니까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그 구렁이를 잊고 살았다. 그런데 네 첫째 오라비가 과거에 합격하고 보름 만에 말을 잃는 일이 생겼다. 그때는 단순히 병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까지 모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구렁이가 생각났다. 그 구렁이가 우리 집안을 저주한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지. 그래서 명궁이 집을 나갔고 내가 너의 공부를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게야. 하랑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셨나요? 그 구렁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유성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라. 내가 그때 단순히 지나쳤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냥 내 욕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나 무거울 줄은 몰랐다. 유성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구렁이를 죽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내 오라버니들이 말을 잃을 때마다, 명궁이 집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너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낀다. 하랑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그 구렁이를 다시 찾아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구렁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랑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구렁이를 만났던 산중턱에 올라 소리치며 구렁이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당신의 형제를 죽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죄를 지으셨고 그 죄로 인해 저희 가족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라버니들은 관직에 오르자마자 말을 잃었고 우리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사죄를 드리고 당신께 용서를 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바람이 스치고 풀숲이 살살 흔들리더니 하랑 앞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빛을 머금은 청빛의 비늘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하랑은 구렁이의 노란 눈동자를 바라보며 사죄의 뜻을 밝혔죠. 너의 아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나 보구나. 네 말이 맞다. 그때 유성춘이 죽인 건 내 아비였다. 말도 못하는 내 아비를 괴롭히는 모습에 치를 떨었지. 그날 이후 하늘에 매일같이 빌었다. 내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유성춘의 아비는 없을 테니 그의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구렁이는 하랑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에 또 빌었다. 이번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꼭 사람이 돼 유성춘을 찾아가 그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그 뜻을 이뤄주실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 하랑의 눈물을 그렁거리며 구렁이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차라리 절 물어 죽여주시고 제발 저희 오라버니들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고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진심인 것이냐? 진심입니다. 부디.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하랑을 보며 구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유성춘의 잘못일 뿐 그의 자식들은 결코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까칠하고 도도해도 아름다운 외모의 하랑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죄를 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구렁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대심을 품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들은 인간이고 나는 한낱 뱀일 뿐. 삶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악의만 품고 있는다면 오히려 내가 내 살을 파먹는 것이 될 뿐. 그렇습니다. 구렁이는 진심 어린 하랑의 모습을 보고 유성춘을 용서키로 결심했던 것이죠. 너의 마음은 잘 알았다. 내일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방문하고 싶구나. 유성춘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 질긴 인연을 끊도록 하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다. 그 말을 남긴 구렁이는 뒤를 돌아 풀숲으로 돌아갔고 하랑은 뒷모습을 보며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들어간 풀숲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랑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집안일이 남아있어 곧바로 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랑은 다시 산중턱에 올라 구렁이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풀숲에서 건장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실오락이 한 올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고 커다란 것이 하랑의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탄탄한 것이었고 신장도 아주 건장한 것이 이 마을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제일 가는 사내 같은 기운을 내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맨발로 터벅터벅 하랑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 말을 들은 하랑은 직감했습니다. 어제 풀숲에 들어갔던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어찌 이런 일이. 하늘이 소원을 들어준 것 같구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했던 것 같다. 내가 성춘 선생을 용서하기로 한 날 빛이 번쩍이더니 이렇게 변했다. 일단은 의복을 좀 갖춰 입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라도 입고 잠깐 그쪽을 가리시지요. 하랑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청년의 허리춤에 감싸줬습니다. 플레움이 향긋한 것이 청년의 채취와 섞여 하랑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움찔한 하랑은 입술이 축축해졌습니다. 저고리를 벗어 가슴 가리개만 입고 있는 하랑의 모습에 청년 역시 시선이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어제까지만 해도 구렁이었는데 어찌 여인의 몸을 보고 은큼한 상상이 드는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일단 저희 집에 가시죠. 오라버니들이 입는 옷들이 있으니 가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랑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사내가 입을 만한 옷을 들고 나왔고 청년은 부엌 뒤편으로 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니 또 벗겨놓은 것과 달리 훤칠한 사내가 등장해 하랑 역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사내를 넋놓고 보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유성춘이 나왔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신가? 유성춘이 묻자 하랑이 아버지를 붙잡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뱀이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유성춘을 용서하고 저주를 풀어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뱀이 사내로 변신했다는 것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유성춘은 얼떨떨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고 말고 내가 그때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쪽 압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린애나 저지를 실수를 저질렀어. 정말 미안하오. 용서해 주길 바라오. 한동안 선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복수를 다짐했고 하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내 삶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생의 죄 없는 자식들이 불행해졌으니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어 사내는 옆에 서 있는 하랑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님을 정말 잘 두셨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따님이 없었다면 제가 선생을 용서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람이 될 수도 없었겠지요. 저는 오히려 이분께 빚을 지게 된 신세입니다. 사내의 말에 하랑은 마음이 흔들렸고 유성춘은 그런 하랑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줬죠. 지낼 곳은 있어? 마침 방이 하나 비는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떻소? 마침 우리 딸도 말동무를 할 사내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날 이후 사내는 유성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염으로 지었죠. 사염은 하랑이 하기 어려운 힘쓰는 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함께 해나갔고 밤에는 글을 익히며 자신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또래의 남녀가 한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뜨거운 빛이 튈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랑과 사염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특히 서로의 몸을 탐닉하면서도 고운 심성에 반해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유성춘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끝난 하랑의 오라버니들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돼 관직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백성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하랑 역시 명궁 언니에게 배운 학문과 지혜를 토대로 관직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염은 하랑 곁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왔고 그 덕분에 하랑은 꿈에 그리던 내명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명부 상궁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하랑은 곧바로 강산도령댁 집으로 뛰어갔죠. 문을 두드리자 나온 명궁 언니를 와라 껴안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명궁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랑아, 언니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다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언니, 이제 저랑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언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명궁은 왈칵 눈물을 쏟았고 동생을 꼭 껴안아줬죠. 본인의 희생과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염은 사람으로서 나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글 공부를 하면서도 무술을 익히며 약탈 피해를 입는 백성들을 도우며 살아갔죠. 비록 하랑처럼 당장 관직에 오를 수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었습니다. 사염은 산골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체력은 많은 이들에게 의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청년이라 부르며 존경했죠. 사염의 진정성은 당연히 조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좌의정 서씨는 어느 날 사염을 불러들였습니다. 너가 백성들을 물심양면 돕는 사내라고 하는데 맞느냐? 맞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저는 사람들로부터 신세를 지고 있는 놈이기에 제가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무슨 신세를 지었길래? 제가 사람들을 도우며 느끼는 이 사람다운 감정 자체가 제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있음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말에 서씨는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등쳐먹는 관리가 조선 팔도에 널렸는데 한낱 사내놈 하나가 그 어떤 관리보다 더 애민정신이 투철하니 크게 놀랐죠. 직업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포도군관으로 임명하겠다. 관리로서 백성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돌보고 지키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나리. 사염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랑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공로를 인정받으셨군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랑이 펄쩍펄쩍 뛰며 사염을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모두 낭자덕 아니겠습니까?
그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을 나눴고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 맞췄습니다. 조정에서 관직을 받은 이후 사염은 하랑과 함께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소식은 금세 마을과 주변 지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혼례를 돕기 위해 나섰죠. 유성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랑과 사염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이들의 모습을 보는 명궁은 진심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죠. 마을 원로가 두 사람의 혼례를 주관하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형과 하랑은 단순히 혼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밝고 아름답기를 기원한다. 사랑의 힘으로 혼례까지 마친 두 사람은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갈등과 화해,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랑과 사염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끝없는 헌신과 노력을 이어갔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빛나는 별처럼 남았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 강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부였지요. 강산은 홀로 자란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하는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강산은 새벽녘에 배를 준비하며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바다에 나가 멸치를 좀 잡아볼까? 그물도 새로 짜놨으니 이번엔 좀 괜찮겠지. 그는 단출한 아침을 먹고 나서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강산은 배를 저으며 출항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음을 띄웠습니다. 참 평화롭군. 이런 날은 고기가 많이 잡히겠어. 그러나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강해질 리가 없는데. 강산은 급히 노를 잡고 배를 돌리려 했지만 거센 파도가 배를 내리쳤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기울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견뎌줘. 그러나 그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속으로 빠진 강산은 가까스로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결은 쉼없이 그를 휘감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잠깐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운 얼굴과 함께 묻지도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아 고생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산은 희미한 빛과 함께 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이 낯선 해안가에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여전히 옷을 적시고 있었고 얼굴 위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해안가 뒤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고 곳곳에 기이한 바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 바다를 떠나 어디로 온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바다를 넘어 중국 저장성 근처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처음 본 섬 사람들은 그를 낯선 외지인으로 여기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강산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손짓으로 대화하려 해도 섬뜩한 눈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봐요, 나 좀 도와줘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강산을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를 가리키며 웅성댔습니다. 강산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에 화사한 붉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강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리아오? 강산은 그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손에 항아리를 내밀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어 바구니에서 빵 같은 것을 꺼내 강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먹으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음식을 받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아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메이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강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산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섬의 해변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닌 바닷가의 작은 초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초막에서 메이링이 가져다 준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 섬에서 내 편은 그녀 하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강산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르는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산은 낯선 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몸짓과 표정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둘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늘 메이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에게 섬의 삶과 문화를 가르쳐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지요. 하루는 메이링이 강산을 데리고 섬의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그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중요한 장소예요. 섬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히 머무는 곳이라 믿어요. 메이링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붉은 열매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열매는 작은 손톱 크기만 했지만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주변의 벌과 새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강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푸츠예요. 아주 귀한 열매죠. 우리 섬에서는 주로 약재로 쓰이거나 음료로 만들어 마셔요. 힘을 돋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메이링의 설명에 강산은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열매 조선에서도 약재로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라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강산은 푸즈 열매를 한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섬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섬에 표류하기 전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열매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는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며칠 후 강산은 푸즈 열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어른들이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 술을 빚던 모습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로 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섬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겠군. 강산은 섬 생활에서의 무언가 새로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추며 둘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에게 나무 껍질로 만든 잔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강산,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섬에서는 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고향에서는 특별한 날에 술을 빚어 마셔요. 그 술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며 정을 쌓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섬 사람들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메이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네요. 메이링은 잔을 들고 살짝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강산을 응시하며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섬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 삶은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강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고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고맙다니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걸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메이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푸쯔 열매를 수확하며 술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의 사람들에게 술을 빚는 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기다려야 하는 거요? 섬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술이 완성되면 그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메이링의 도움으로 섬 주민 몇 명이 열매를 따고 술을 담그는 과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강산은 직접 물과 열매 그리고 발효시킬 재료를 섞으며 조선에서 배운 대로 술을 빚어갔습니다.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열심히 열매를 손질하며 돕고 있었지요. 강산, 이 술이 정말 맛있을까요? 당연하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술은 당신과 이 섬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에 메이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술이 서서히 발효되기 시작하자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술독을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술이 완성되어 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뭔가 따뜻하고 달콤한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메이링은 환하게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이 술을 섬 사람들에게 선보일 날이 올 겁니다.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메이링은 살짝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만든 건 뭐든 다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강산은 메이링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이링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섬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까지나.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매일 함께하며 섬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 사이의 감정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섬의 밤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강산이 빚은 술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술독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강산은 그 향을 맡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술이 나왔군요. 메이링, 이걸 모두에게 나눠주고 축제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강산의 말에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섬 사람들은 그날 저녁 강산이 준비한 술을 마을 중앙 광장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술을 잔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조선식으로 빚어본 것입니다. 푸쯔 열매의 향과 맛이 어우러져 아주 특별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섬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음료에 망설였지만 한 모금 마신 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이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있어.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차나 음료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술은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산은 마음이 뿌듯했고 메이링도 기뻐하며 그와 함께 주민들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강산, 모두가 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진짜 평가는 내일 아침이 될 겁니다.
몸에 해롭지 않아야 진짜 좋은 술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마을에 불빛이 꺼질 즈음 한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몸이 이러지? 이어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아. 그런데 이 뜨거운 감각은 대체 뭐지? 그날 밤 섬의 남성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하체가 자신도 모르게 불끈불끈 긴장되는 현상을 겪게 된 것이지요. 아니, 이 술에 무슨 독이라도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몸이 뜨겁기만 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다 그 낯선 사내가 만든 술 때문 아니겠어? 마을 중앙에 모인 남성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허리춤을 붙들며 걸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강사를 데려와야겠어. 그에게 따져봐야겠어.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 강사는 메이린과 함께 한적한 숲가에서 술을 만든 장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섬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가 술을 즐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때 멀리서 마을 남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강산과 메이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산, 니놈이 만든 술 때문에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왜 몸이 이 모양이 된 거냐고. 강산은 깜짝 놀라며 남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허리춤을 붙들며 불편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술을 마시고 나니 몸이 뜨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그게 다 너의 술 때문 아니겠냐고. 강산은 당황했지만 곧 술의 주재료인 푸쯔 열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쯔 열매가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돋운다고 했지.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이링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이링이 급히 나서며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푸찌 열매는 원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해로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남성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롭지 않다니. 지금 이 상태로는 잠도 잘 수 없고 내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강사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 분명히 푸쯔 열매의 효능이 강하게 발현된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기를 돋우는 작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더 가뿐해질 겁니다. 그의 설명에도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몸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믿어보세요. 강사는 남성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불안을 달래려 했었고 메이링도 그를 도와 주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남성들은 전날 밤에 소동이 무색할 만큼 상쾌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뿐해졌어. 어제 그렇게 힘들더니 오늘은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강산의 말이 맞았군. 이 술은 해로운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술이야. 마을 사람들은 강산에게 고맙다며 웃음을 보였고 술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성들이 술의 효과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술이 그들의 체력을 북돋우고 활기를 되찾아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강산이 술을 만들기 위해 푸쯔 열매를 따던 중 메이링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강산, 요즘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마치 그 술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강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들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술은 남성들이 더 많이 마시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남편들이 밤마다 아내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들은 그 시간이 길어진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예요. 메이링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강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점차 마을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몰래 술을 사러 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술을 숨기고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지요. 강산이 술을 판매하던 작은 창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사님, 이거 한 병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병이요? 지난주에도 2병이나 가져가셨는데요. 그게 어쩌다 보니 금방 다 마셨나 봐요. 여인들은 핑계를 대며 술을 더 요구했고 강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술을 건넸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 일하러 나간 낮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강사님, 이번엔 더 큰 병으로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요? 강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라. 하지만 왜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더 찾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산의 술은 마을에 묘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들은 저녁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는 아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침이 되면 피곤해하기는커녕 활기찬 모습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전보다 더 자상하고 정이 깊어졌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인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남편에게만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나도 한 잔씩 같이 마셔야 효과가 배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술의 향이 깊으니 마음까지 더 설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마을 곳곳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낮에 산술을 몰래 남편에게 건네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이후에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한편 강산은 창고에 남은 술을 점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술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이게 다 풋쥐 열매 때문인가? 그때 메이링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산, 당신이 만든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 거죠. 강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계속 좋은 술을 만들어야겠군요. 물론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게요. 그렇게 강산의 술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저녁. 강산은 술창고에서 풋쥐 열매를 다듬으며 술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메이링은 그런 강산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산, 다른 집 여인들만 기쁘게 해주시고 저는 언제 기쁘게 해주실 건가요? 메이링은 살짝 볼을 부풀리며 장난스러운 애교를 부렸습니다. 강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그럼 그날을 오늘로 하지요. 강산은 술병을 꺼내 들고 2잔을 따랐습니다. 잔에서 퍼지는 달콤하고 깊은 향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술잔을 들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메이링,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술잔이 비워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산은 메이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이 섬에 온 건 우연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강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술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메이링의 웃음소리와 강산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깊어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리청은 메이링을 짝사랑했기에 강산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메이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리청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리청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참지 못했습니다. 강사는 본래 우리와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 그 술 정말 안전한 걸까? 나는 마시고 나서 며칠 동안 배가 아파 아무것도 못했어. 리청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모르는 일이잖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리청은 주민들의 의심을 더 부추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강산의 작업장에 숨어들어 술독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약초를 다루는 약초꾼의 집에서 구한 독초였습니다. 며칠 전 리청은 약초꾼을 찾아가 독초를 요청했습니다. 왜 독초를 구하려는 게냐? 집에 뱀이 들어와서요. 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약초꾼은 리청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독초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약초라 조심해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리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를 가져갔고 약초꾼은 이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청이 술독에 독초를 섞은 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술을 마시고 배탈을 호소했습니다. 이 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강산이 우리를 속였어. 마을 사람들은 점차 강산을 의심하며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산, 나와서 대답해. 우리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의 술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난 거야. 강산은 억울한 마음에 주민들에게 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섬을 떠나라. 메이링은 강산의 작업장을 샅샅이 살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독 근처에서 독초의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과 함께 그 잔여물을 약초꾼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초꾼은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가 며칠 전에 리청에게 준 독초다. 리청이 이걸 왜 당신에게 요청했습니까? 그가 집에 뱀이 들어와 이를 쫓으려 한다고 했소. 나는 술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메이링과 강산은 약초꾼의 도움으로 리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리청을 다그쳤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단지 너를 몰아내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메이링의 마음까지 빼앗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메이링은 주민들을 불러 모아 진실을 알렸습니다. 강사는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건 리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로 술에 독초를 넣었습니다. 주민들은 강산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소?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우리 섬의 소중한 사람이오. 강산은 리청을 탓하기보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당신도 마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섬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리청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강산.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소. 시간이 흘러 강산과 메이링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섬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푸즈 열매로 가득 찬 들판에서 열린 혼례식은 섬의 자연만큼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지요. 메이링은 꽃으로 장식된 흰 옷을 입고 강산은 섬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간소한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고 주민들은 환호와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 후 어느 날 강산은 해안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부서지는 소리는 그가 조선의 바닷가에서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지만 그곳에서 홀로 자라며 외로웠던 자신과는 달리 이 섬에서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고향이 떠올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운 마음보다 지금 이 섬이 내 고향처럼 느껴지요. 여기가 당신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요. 강사는 메이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나는 이 섬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소. 강산과 메이링은 섬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풋주술은 여전히 마을의 자랑이었고 주민들은 강산을 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농사일을 돕고 술을 빚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강산이 조용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여정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떠밀려왔던 내가 이 섬에서 이런 사람과 삶을 얻다니. 참으로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럴 때마다 메이링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섬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희 전부랍니다. 강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섬이 자신을 품어준 고향임을 느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자신을 받아준 이 섬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섬에서 메이링과 함께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풋주 열매를 수확하고 섬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산은 종종 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섬이야말로 나의 고향이 되었어. 여러분 모두가 내 가족이요.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이 섬은 당신과 나의 집이니까요.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평생을 섬에서 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고 그들이 만든 풋주술은 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히 흘렀고 그들은 자연과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산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섬이 내 고향이고 이곳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의 마른 바람을 타고 섬 곳곳에 퍼져나갔고 메이링과 함께한 시간들은 섬의 전설로 남았습니다.